이 밑에는 삼성전자입니다. 전자가 지난번 이 반도체를 비우고 나서 또 다시 저희가 공부를 해서 실적 모멘텀 장이니까 실적으로 가는 주식을 이거 안 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담으면서 이래저래 공부를 좀 했고요.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하고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이번 분기가 고점인 것 같다. 영업이익률 그죠? 영업이익률이 고점입니다. 영업이익이 고점인 거는 아니에요. 영업이익률이 고점일 때 도망 나와야 되는데 이번 분기 지금 4분기 좋게 나오고 1분기도 되게 좋게 나오고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는 영업이익률 요게 두 번째 보이는 게 영업이익률 차트거든요. 이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에 쇼크 나왔었잖아요. 사수사처럼 쇼크 나오고 이제 3분기 발표했고 이번에 4분기 발표 나올 거고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 랠리가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 초까지는 지속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주식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하듯이 25년 12월 주식시장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전망을 했나 3720 밑으로 빠지면 마이너스 5.2% 그리고 위로는 4100 4.4% 그러면서 옆에다가 박스권의 조정이 지속되는데 배당락이 양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배당락 없이 그날 2.2%인가 그죠? 아주 강세로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배당락을 좀 감안을 해서 한 100포인트 정도 뺐었는데 이번에는 무서운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배당락이든 우리가 선물 옵션 만기든 시장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시장이 주는 메시지. 제가 옛날에 2003년, 4년, 5년도에 KTB 자산운용에서 선물 매매를 한 달에 2조, 3조씩 했다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2, 3조씩 선물을 매매했었는데 선물 시장의 큰 손이었습니다. 증권사에 파생 영업을 하는 그 파생 브로커들이 만기가 되면 하루 이틀 전부터 전화가 와요. 지금 프로그램 현선물 차익거래 아니면 옵션 차익거래 물량이 한 3천억이 이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그게 또 옵션과 고평가되어 있는 옵션과 현물을 차익거래를 하는 게 있고 근데 옵션은 배우셨지만 이제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달이 있고요. 선물, 주가지수 선물의 만기는 3, 6, 9, 12에 있죠. 그래서 2월달 같은 경우에 바로 옵션이 차익거래로 청산을 해도 되는데, 선물이, 합성 선물 옵션보다 선물이 더 위에 있으면요. 이 옵션을 없애버리고 또 더 높은 선물 매도를 때립니다. 그래서 선물 매도랑 주식 매수를 갖고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롤오버 시킨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선물로 많이 롤오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량이 나올 게 1,500억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들 다 듣고도 보면 항상 시장이 거꾸로 가는 경우도 많고, 왜 거꾸로 갈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장이 강하면요. 그래? 그 매물 내가 다 받아갈게. 그런 분위기예요. 장이 강할 때는. 그래서 항상 그 옵션 만기에 프로그램 매도는 얼마인데 실제 장은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면서 제가 거기서 또 시장에 힌트를 얻거든요. 이번 배당락에 딱 보면 제가 신기한 차트 분석이나 체슬리 AI에서도 해놨지만 과거 사례 제가 한 2016년까지 쭉 해봤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결론이 한 80%는 반도체가 강하면 그날 양봉. 그죠? 그리고 1월 5일 정도까지는 그 상승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주도주가 반도체가 강했고, 이게 우리만의 차찬속의 태풍이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죠? 마이크론이 제일 강하듯이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연말 연시 장이 전개되면서 배당락 그날 어떻게 되나 봤더니 불을 뿜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주는 메시지가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더 많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전망은 4,100이라고 했었지만 실제로 하단도 밑으로 안 빠졌고요. 3,892에서 4,226으로 종가는 4,214.17로 플러스 7.32%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종가 925.47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약했습니다. 이 반도체 메모리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1.4%로 끝났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에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약간 ascending triangle, 삼각세기형인데 약간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삼각형의 모습에서 결국 어제 이제 위로 빵 치고 올라갔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아직 4월 9일 날 2284였어요. 불과. 자, 2284였는데 요 숫자가 그죠? 지금은 4200 얼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 정부의 이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개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페드의 금리 인하가 예정대로 3번 이루어졌고,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반도체 가격 급등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또 모임에 제보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현대차 그룹에 다니시는 분이 자동차 반도체 가격을 지금 전자에서 3배로 올리는 바람에 비상이 걸렸다. 네, 그런 얘기까지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급등에 힘입어 가지고 지난 11월 4일 4226포인트가 고점이었었는데 1월 2일 어제로는 이 고점을 이제 돌파했었지만 이번 저점 대비해서 85%나 상승을 했습니다. 4월에서 5월, 6월, 7월 랠리였었고 8월 조정 한번 받고 그때 1.44%인가 빠지고 그 다음에 9, 10월 랠리 있고 그죠? 11월 4% 정도의 조정을 받고, 그러고 강세장은 랠리는 길고 조정은 짧고, 랠리는 길고 조정은 짧고, 이번에도 바로 한 달 조정 받더니 12월 랠리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닥을 보니까요, 4월 9일 저점이 637이었었는데 12월 11일 날 943을 기록하면서 저점 대비는 48% 올랐습니다. 코스피 소형주 지수는 지난달에 1.57%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요게 코스닥 차트고요. 코스닥도 보면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있죠.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고점이 플랫하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거. 시험 문제는 이게 어센딩 트라이앵글은 떨어지는 형태다. 뭐 답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이러고 나서 위로 뚫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코스피 소형주 차트고요. 이 소형주 차트 보면 7월에 고점을 치고 난 이후로 영 부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아직까지 대형주 랠리가 끝나고 항상 소형주 랠리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94년, 95년도, 96년, 95년 1월 달에 삼성전자 15만 원 고점 찍고 나서 96년, 97년 되면 우리나라 IMF 터지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유학 가기 전에 96년도 뭐 대성전기 하면서 초전도체 그 다음에 캔을 냉장고에 냉각시킬 필요가 없어요. 냉각캔이 있어가지고 딱 따는 순간 급
냉각이 되면서 네,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종목장이 왔습니다. 코로나 때도 빅세븐이 주도를 했고 빅세븐이 끝나고 나서 21년 하반기에는 메타버스, 그죠? NFT 하면서 종목이 날아갔었고요. 왜 그런지는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고, 그래서 소형주는 대형주가 끝나고 나면 소형주 장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주 지수는 4월 9일 날 52주 저점 기록한 이후에 31.7% 올라 있습니다. 12월에는 어땠는가 이래 좀 봤거든요. 12월 달에 보니까 외국인이 돌아왔어요. 얘네들이 11월 달에 14조 4천억이나 팔았거든요. 그렇게 약간은 옵션 하방으로 잡아놓고 있고, 그죠? 좀 무리수를 뒀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11월 달에 14조 4천억 팔고 12월에 지금 코스피에서 4조 1천억, 코스닥은 6천억 매도, 네, 선물에서는 계약수로 3만 7천 개니까 거의 6조 정도 섰다고 보면 됩니다. 25년 통틀어서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나 봤더니 좀 놀라운 게, 개인 투자자는 장이 올라오면 이제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파는 매매를 하시니까 26조 파셨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다 사서 올렸겠지 했더니 외국인은 코스피도 팔고 코스닥 팔고 코스닥도 팔았고 선물도 팔았습니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코스피에서 4조 6천억 팔았고요. 코스닥 2조 팔았고 선물 5조 7천억 팔아서 총 12조 3천억 팔았더라고요. 푸콜레이쇼에서 단기간에, 요거 어제 1월 2일 것까지 제가 일부러 해왔습니다. 1월 2일 날 약간 단기과야. 근데 푸콜레이쇼는 제가 옛날부터, 이거는 바닥 잡는 데 유용하지, 고점을 잡는 데는 유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잘못하면 여기서 매도 때리게 돼 있거든요. 빅스는 어떻게 됐나 보니까 빅스가 좀 많이 빠졌었더라고요.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미국 시장에 나흘 연속 약세를 보일 때 찔끔 올라왔습니다. 찔끔. 추세로 이렇게 그냥 막 선도 그어보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에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뭐 환시장 다 마찬가지지만 투기적 거래자가 90%라고 했잖아요. 스페큘레이터라고 하나 투기적 거래자. 투기적 거래자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다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0%들이 어떻게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어떤 지표를 보고 하는지 아니까 이렇게 이제 선도 그어 놓고, 요게 4,550 정도 되더라고요. 요 선에 닿는 구간이. 자, 지난 6월에 2,700 매물대 돌파하면서 여기서 매수 신호가 떴죠. 이런 세익스피어 지표 이런 것도 그런 투기적 거래자들 중에서 이제 한 중고수 되는 선수들이 다 이런 지표를 보기 때문에 우리 신부장이 최근에는 볼린저 밴드도 해주잖아요. 차트의 정석에서도 제가 그 설명을 드렸지만 볼린저 밴드가 그 전에 움직였던 발러틸리티, 이 변동성의 평균 레인지예요. 평균 레인지였기 때문에 사람은 그 평균 레인지에 상단되면 때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매도가 당연히 나오는데 그걸 잡아먹으면서 쳐올리는 그 힘은 도대체 뭐지? 그게 볼린저 밴드 돌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왔다 갔다, 그렇지, 여기서도 팔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반드시 볼밴드 상단에서는 팔게 돼 있다는 거죠. 펀더멘탈 공부를 안 하고 매매하는 사람들. 그 안 하고 파는 매물을 다 잡아서 쳐올리는 사람이 있었을 때 저희 업계에서 리틀 박현주 회장님이라고 불렸던 형님이 계세요. 네, 그 형님이 그런 종목이 나오면 밑에 직원들한테, 야, 이거 왜
왜 올라가는지 알아봐. 해서 직원이 열심히 그 이다솔 연구원이 했던 얘기예요. 이다솔 연구원이. 그래서 아니 뭐 별 내용 없는데요 했더니 바로 쌍욕이 날라오면서 야 이 XX야 지금 저기 7%에 저 200만 주 거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고 있는 놈은 미친 놈이냐?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사고 있는 것 같아? 당장 다시 알아봐. 잿더리 나고. 그 소리가 그 밑에 다른 운용사한테까지 들렸어요. 예. 저랑 매달 같이 점심 먹는 매니저가 그 밑에 층에 운용사에 있는데 오늘도 시작했네. 그런데 그 형님이 결국 우리 업계에서 그 회사 재산이 지금 2천억이 넘습니다. 자문사로 시작해가지고 2008년도에 자문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2천억이 넘어요. 그래서 그 이다솔 연구원이 얘기했잖아요. 면접 보러 갔다가 2시간 반을 면접 봤는데 자기 얘기는 20분밖에 안 했답니다. 보통은 면접 보는 선수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그동안에 애널리스트 하면서 뭐가 어땠어? 막 물어봐야 되는데 몇 개 물어보고 혼자서 막 주식 얘기를 그 형님하고 저녁을 먹던 하면 이 사람은 주식에 미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불광불급이라고 미치지 않으면 이러지 않는다고 그러죠. 아무튼 이 기술적 지표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기술적 지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요 순간에는 사야 되는데 도대체 여기서 이걸 깨부수면서 파는 사람은 도대체 뭐지? 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밀면서 팔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밑에는 코스피 월봉을 이거는 저거죠. 달러로 표시한 거죠. 야, 이거 어제 새벽에 막 정신없이 자료 만들다 보니까 아무튼 달러 표시로도 매도 신호가 떴는데 요게 과거 쭉 반도체가 강했을 때도 예전 사례들 보면 매도해서 다시 매수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지난번에 가져왔던 거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실업률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도 보면 뭐 지금이 닷컴 버블하고 비슷하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도 그런 얘기도 많았었고 그럴 때 파티장에 중간에 가서 놓으시면 됩니다. 했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올라오고 있고 이번에 발표된 실업률 보면 그죠? 4.3 예상했는데 4.4 나왔고 4.5는 예상했는데 4.6 나오고 지금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또 예상했던 것보다도 조금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항상 염두를 해 두시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과거에 이 닷컴 버블이 깨지던 그 장면을 저는 생생하게 이제 몸으로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나스닥이 무너질 때 3,000에서 요 5,100 갔었던 거거든요. 요 때가 주봉이니까 여기 한 9월, 10월 달부터 그 다음 4월까지 한 6개월 동안에 3,000에서 5,100을 갑니다. 이때가 마지막 거품이었고 요때는 닷컴도 있었지만 Y2K라는 게 있었다 했잖아요. 2000년으로 바뀌면서 그 코볼의 랭귀지에 보면 99-12-31이 00-01-01로 바뀌는데 그 00이 1900년인지 2000년인지 이걸 프로그램이 해석을 할 수가 있나? 그때는 AI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꼬이면서 온갖 오작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거 잘못했다가는 핵무기가 잘못 오발사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무서운 거에 더 반응을 많이 하잖아요. 좋은 것보다는 무서운 거가 3배나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 Y2K 때문에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우리 회사는 Y2K에 대비가 되어 있나? 전산실장 올라와서 보고해 봐봐.
그럼 전산실장 입장에서는 좋죠. 아, 저희도 이번에 시스템을 새로 싹 구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안 해도 될 그런 과잉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스코가 시가총액 1등이 된 때가 이때였습니다. 이렇게 거품이 생기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품이 생기면 5m 높이에서 이 바다로 뛰어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염분이 있어가지고 부력 때문에 둥둥 떠 있을 수가 있는데 3m 밑으로도 잠수 절대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잠수 잘 못합니다. 근데 5m 위에서 뛰어내리면 붕덩 잠기듯이 이 거품의 크기는 다시 내재 가치 수준으로 와서 멈추지 않아요. 반드시 이 거품의 크기만큼 더 빠집니다. 그럼 3,000에서 5,100까지 갔잖아요. 5,000. 그러면 3,000에서 다시 2,000을 빼면 1,000을 갈까? 5,100에서 1,100 갔어요. 우리가 거품이 생긴 주식이 빠질 때는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내재 가치 요 정도면 이제 내재 가치 왔네 하면서 사잖아요. 이 거품에서 잡았던 사람들이 물타기 하고 나중에 밑에서 반대매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내재 가치보다 거품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재 가치보다도 훨씬 더 빠집니다. 이런 것도 외워 놓으셔야 되고요. 요게 최근에 나왔던 실업률이죠. 실업률을 보면 하면서 지금 4.6까지 가 있고 4.6 나오면 또 샤메 법칙이 발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새벽에 이 졸트 보고서랑 막 이런 것도 막 찾아봤어요. 요즘은 이제 챗GPT가 있어서 찾는 건 좀 쉽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거는 다행히 지난번에 0.987까지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이 들어갔더라고요. 이제는 구직 대비 구인 비율이 다시 이를 회복했습니다. 지금 요 수준이 지난번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18년, 19년보다 낮아요. 요때 실업률이 한 4.6, 3.6이었던가? 밖에 안 했었습니다. 3.6.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졸트 보고서 막 어젯밤에 찾아보다 보니까 이 관련된 지표들이 몇 개 더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어선다 싶을 때는 정말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BOJ가 0.75를 올렸는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내린 결론이 엔화가 강세로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엔화가 강세로 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일본 국채 10년물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지금 2%까지 올라왔고 재작년이네요. 24년 8월에 0.8, 0.9 했던 게 지금 벌써 2%가 있습니다. 요 차트를 그때 보여드렸었죠. 신기한 차트 분석에서도 이번에 12월 19일이었습니까? 금리 인상을 앞두고, 그죠? 여러 번 고민을 해본 결과, 24년 7월 말에 금리 인상하기 전에 미리 엔달러 환율이 확 떨어지면서 엔화가 급격히 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원엔 환율인데요. 이 원엔 환율도 보시면 재작년에 장대 양봉 나오죠. 요게 24년 7월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에 원엔 환율도 장대 양봉이 나고 엔달러 환율도 엔화가 급격히 강세를 가면서 뭔가 이상 징후를 줬습니다. 이상 징후를 줬는데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 공부하면서 제일 시그널을 우리가 위험에 대한 신호로 제일 중요시 봐야 될 거는 역시 엔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엔화 절상이 지금 되느냐 봐야 되는데 아니었고요. 지금 이게 원엔 환율도 음봉이 나면서 다시 또 빠지고 있어요. 엔화 가치가 원화에 대해서 보다도 더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원엔 환율이 2개월 연속 급반등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이때가 2018년 1월, 2월이거든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조심하자. 예, 요게 작년 7월이었고, 재작년, 이때 재작년이었죠. 재작년 24년 8, 9, 10월, 그때도 되게 장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죠? 예, 정치적으로도 트럼프 선거 뭐 등등 해가지고, 아무튼 예나 가치가 급반등할 때는 포지션을 좀 가볍게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 코스닥을 고점을 쭉 이어봤더니 훌러덩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대형주 반도체 랠리가 끝나고 나서 도대체 얼마나 이 센 종목장을 주려고 지금 아직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고요. 또 보면 코스닥이 요때 2017년, 18년도에도 그랬고, 21년, 요때가 17년, 18년, 15년. 한 번도 이 코스닥이 RSI에서 과열을 찍고 빠졌지, 지금처럼 이번 코스피가 신고가를 내는 강세장에서 이러고 끝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종목장이 어쨌든 전개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밑에는 삼성전자입니다. 전자가, 지난번 이 반도체를 비우고 나서 또 다시 저희가 공부를 해서 실적 모멘텀 장이니까, 실적으로 가는 주식을 이거 안 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담으면서 이래저래 공부를 좀 했고요.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하고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이번 분기가 고점인 것 같다. 영업이익률, 그죠? 영업이익률이 고점입니다. 영업이익이 고점인 거는 아니에요. 영업이익률이 고점일 때 도망 나와야 되는데, 이번 분기 지금 4분기 좋게 나오고 1분기도 되게 좋게 나오고,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는 영업이익률, 요게 두 번째 보이는 게 영업이익률 차트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에 쇼크 나왔었잖아요. 4조 4천원. 쇼크 나오고 이제 3분기 발표했고 이번에 4분기 발표 나올 거고,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 랠리가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 초까지는 지속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7년 반도체 랠리 때, 그리고 20년, 21년에 랠리 때 보니까 평균 한 270%씩 상승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270%면 얼만가, 이게 지난달 월간 전망할 때 제가 적어 놓은 거잖아요. 했더니 25년에는 13만 5천 원이더라고요. 270%를 곱해봤더니. 자, 그리고 고점은 OPM 피크 나올 때. 하이닉스가 박스권 고점을 뚫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여기서 한번 걸리잖아요. 걸리는데 이걸 잡아먹으면서 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네, 그렇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고, 구조적 성장에서 1등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지난달에 9배 올랐다라고 제가 적어놨었는데, 다시 한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딱 10년 됐잖아요. 10년, 그때 3만 원이었더라고요. 3만 원. 그래서 지금 66만 원. 22배. 2015년에 강남의 아파트 샀었더라면 2015년에 4배 정도 올랐네요. 압구정 집값은 한 4배 정도 올랐는데, 22배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얼마 올랐나 봤더니 2016년 1월 달에 저점이 9달러 31일이었는데 30배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채밀턴 분들은 다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장, 국장, 국장에는 시클리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앤다운이 좀 심하고, 그동안에는 지배구조가 좀 취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글로벌하게 이 지배구조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은 국장, 미장 할 거 없이 갈 놈은 간다. 그죠? 갈 놈은 간다라고 우리가 좀 편견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자, 한국 시장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중국도 계속 경기 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제가 그 첩보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중국에서 지금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이제 발표가 다 났고요, 그죠? 4일에서 5일, 6일, 7일?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저희 아들이 아침에 출국이라서 제가 공항 갔다 왔거든요. 네, 공항 갔는데 아들 들어가고 좀 있으니까 갑자기 무슨 카메라 들고 막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아이돌 같은 애들이 들어가는데 막 사진을 찍어내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쟤네들 뭐지 했더니 그게 넥스지였던가? 예. 홍콩 대만으로 출국하는 우리나라 남자 아이돌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 아무튼 이 엔화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이게 하여튼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엔 캐리 트레이드. 그 다음에 달러 캐리 트레이드.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강세 국면인가 아닌가, 엔화가 강세 국면인가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코인을 하시든 주식을 하시든 부동산을 하시든 제일 중요해. 제일.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작년 시장 전망할 때 작년 초에 그죠? 트럼프 저는 일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트럼프 2.0이라는 책에서도 다 써놨지만 저희 축구하는 후배가 나중에 그 책을 보고 형님 얘기하신 대로 다 됐던데요. 네, 사실 그랬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때 트럼프 일기 때의 경험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힐러리랑 경쟁할 때 이렇게 치솟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걸 시장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 할 거니까 달러 강세로 갔다가 실제로 트럼프는 시장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니고 재벌이고 친시장적이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는 걸 절대 원치 않기 때문에 달러는 그때도 빠졌고 이번에도 똑같이 빠졌죠. 똑같이 빠졌고 패턴도 똑같아요. 지금 보면 2017년에 이렇게 빠지다가 살짝 요 모도리 반등 주죠. 모도리 반등 그리고 다시 빠지는데 이때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 때도 3월 달에 피크아웃 치다가 뭐 난리가 났잖아요. 경제가 난리가 났는데도 달러 인덱스 빠집니다. 빠지고 모도리 반등 주다가 5개월 이평선에 걸리고 다시 빠지고 이번에도 똑같죠. 2025년도에 쭉 빠지고 지금 모도리 반등 살짝 주다가 다시 약간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차트가 의미하는 뭘 의미하는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볼린저 밴드는 뭐고 이평선의 개념은 뭐고 매물대는 뭔지 RSI의 개념은 뭔지 그걸 알고 과거를 보면 이때 이런 이벤트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구나. 그러고 보면 똑같아요. 사실 제가 그 얘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저희 아이들도 좋아했던 권상우 씨, 최지우 씨 나왔던 천국의 계단.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뭐 청담동 앨리스부터 파리의 여인 제가 나중에 다 보니까 아니 내용이 똑같아요. 신데렐라 스토리. 그 가난한 착한 여성을 두고 부잣집 잘생긴 남자랑 아주 그죠 재벌급의 남자랑 또 여기 서민급의 또 잘생긴 오빠랑 이 여자를 좋아하고 거기에 보면 또 재벌집 또 아주 멋진 또 여성이 있는데 그죠? 아니 항상 똑같은데 볼 때마다 재밌잖아요. 볼 때마다 재밌어요. 제가 보면 사람 이름만 달라졌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 인문학이 중요한 게 지피지기인데 나를 알고 대중심리를 알고 그러면 요런 이벤트가 발생할 때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같은 거 9.12 테러 때 겪어보고 제가 코로나 때 지금처럼 두려웠을 때가 과거에 언제였었지 해보니까 저는 IMF 때보다 IMF 때도 굉장히 뭐 두려웠었지만
9.11 테러 때. 9.11 테러만큼 두려웠고, 그때만큼 그러면 두려웠던 지표들, 빅스도 찾아보고, 하일드 스프레드도 찾아보고,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위험에 반응하는, 채권 매니저들이 반응하는 거나, 주식 매니저들이 반응하는 거나, 똑같은 수치가 나왔고, 아, 그렇다면 이 정도의 공포의 크기가 사람의 마음을 계량화 시킬 수가 없는데, 주식 시장에는 그 계량화된 지표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 지표를 보고 지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지표를 모르면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려운데 지금 여기서 지르는 게 맞나 하면서 용기를 절대 못 냅니다. 그게 우리가 이런 차트라든지 지표를 보는 의미입니다. 의미. 자, 달러 인덱스와 코스피는 항상 이렇게 반대로 가는데, 달러 인덱스는 뭐죠? 달러 안전자산. 그리고 코스피는 위험자산. 위험자산에 대한 그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자산의 가격 변화를 코스피도 똑같이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이게 니케이 225인데 지난번에 제가 이 차트를 해놓고 보니까 항상 저는 조금이라도 뭔가 선행성을 가진 지표가 뭐가 있을까, 인과관계는 아니더라도 상관관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2018년 2월 달에 요 셀 시그널이 나왔고요. 2019년 12월에도 매도 신호가 나왔었고, 21년 1월 달에도 매도 신호가 나왔었더라고요. 그리고 23년 7월, 그리고 8월부터 무너졌죠. 그리고 25년 11월에 이번에 매도 신호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좀 니케이가 코스피에 대해서도 선행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옆으로 그냥 발발발발발 이렇게 기게 되는지 앞으로 저도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침에 우리 최일호 상무가 해주는 자료 그대로 카피해서 25년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다우 13%, S&P 500 16, 나스닥 20, 필반 42.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이게 베타다 보시면 됩니다. S&P 500이 시장이니까 베타가 1. 그러면 시장보다 덜 오르고 덜 빠지는 게 다우. S&P 500보다 더 오르고 더 빠지는 게 나스닥. 그것보다도 더 S&P 500에 쏙쓸 3배짜리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필반 지수 이거, 이 필반이 쏙쓰죠. 그러니까 스파이 3배짜리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스파이 하시느니 필반 지수 하시면 돼요. 네, 필반 지수. 필반 지수가 오를 때 3배. 지금도 제가 얘기를 해보면,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있는 코루 3배짜리, 그 3배짜리를 아직도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내가 3배짜리를 사모으면, 주식을 3배나 많이 사모은다라고 착각하고 계시잖아요. 그 3배짜리는 어제 종가 대비 오늘 1% 오르면 3% 오르고, 전일 종가 대비 3배로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식을 3배를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물 레버리지, 선물 옵션 제가 강의 때 이런 얘기는 일부러 말씀은 안 드렸지만, 선물의 레버리지가 6배잖아요. 그러면 코루 3배짜리 선물은 제가 만약에 3배로 했다. 그러면 선물 3배는 오히려 더 안전해요. 네, 3배로 빠지지만 올라갈 때도 정확하게 장기적으로도 보면 그 언더라잉 SS에 해당되는 코스피 200에 정확하게 3배만큼 올라가져요. 근데 지금 미국의 코루 보시면 그죠? 코루의 고점은 2018년 1월 달에 고점이 2600, 우리 지수 2600이었는데 코루 가격이 $700였었는데 지금도 그죠? 지금 4200이 와 있는데 지금도 거의 4분의 1 토막 나 있어요. 그래서 절대 3배짜리, 2배짜리를 사모은다. 레버리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레버리지나 3배짜리는 단기 승부로 들어가야 되는 아주 투기적인 상품인 거기 때문에 그거 하시지 마시고, 장이 오른다 싶으면 그냥 QQQ나 속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좀 약간 애매해지는데 하면
필반 지수, 속스 좀 없애고 그냥 스파이. 그리고 빠지는 타이밍이긴 한데 별로 빠지지는 않고 횡보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커버 더 콜. 그죠? 나스닥 커버 더 콜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유럽 지수 딱 유로 스톡스 600은 S&P 500만큼 올랐어요. 한국 75%, 코스닥 36, 일본 28. 예, 이렇게 했고, 섹터별로는 강 세장이면 무조건 IT예요. 그죠? 강 세장이면 무조건 IT, 무조건 반도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채 10년하고 요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가장 찜찜한 부분은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쌍봉 치고 예전에 빠지는 모습이 요때가 21년 고점 치고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빠졌는데, 요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도 똑같죠. 21년 초에 고점 치고 쭉 빠지다가 다시 쌍봉 만들고, 그러고 빠졌었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 고점 대비 거의 30% 빠진 상황에서 못 올라오고 있어요. 2월 달까지가 반등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반등 타이밍인데 요렇게 반등이 들어가면 1, 2월 반등 들어가는데 의미 있게 못 올라오고 요런 모양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음봉 나올 때 선수들은 여기서 자릅니다. 여기서 한번 들어갔다가 내가 매수한 단가를 깨는 순간 딱 때리고 나오거든요. 트레이딩, 제가 거품 영역에 있는 주식 하시려면 내가 트레이딩에 정말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하시라 했잖아요. 23년도에 2차 전지 물어보면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은 하시라고. 여기서 도망 나와야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사모으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이 저는 얼마나 반등이 들어가는가를 한번 볼 건데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 우리 박준혁 주임이 만들어 놓은 자료였는데 볼만 하더라고요. 연도별로 월별 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번에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죠? 10월, 11월, 12월. 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기 단위로도 표시를 해 놓으니까 이것도 보기 좋더라고요. 분기 단위로. 보통 보면 중간 선거가 있었던 22년, 그리고 2018년, 예, 이렇게 박살이 나는데, 이번에는 이게 학습이 돼서 그런지 미리 빠졌어요. 그래서 약간 매를 미리 맞은, 내년에 맞을 매를, 미리 맞네. 고래들이 여기서 많이 팔았댔잖아요. 제가 고래라도 여기서 팔겠어요. 아니, 중간 선거가 있을 때마다 2018년 전이 2014년이잖아요. 2014년에도 작살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약간 확정 편향? 인지 편향 아닌가? 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차트도 제가 오늘 새벽에, 로고로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때 2013년이거든요, 이게. 2011년, 12년에 했으면 대박 났을 거예요. 그죠? 대박 하는데 지금 저점 대비 뭐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차트가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옛날에 산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서 4억 간다, 5억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ETF도 만들어졌고, 그죠?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대중들한테 다 나눠주면, 저는 그렇게 대중들한테 다 나눠준 자산이 과연 그렇게 대박이 날까? 네,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로고 차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10년 국채 금리가, 요 박스권을 확 깨고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언제 떨어질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저는 하반기에 만약에 실업률이 4.6이 아니라 뭐 5%를 찍게 된다든지 하면, 이러면 이 하단이
급격하게 깨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페드에서도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소리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내년 말부터 내후년 2027년이 저는 유동성 장세가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의 월봉 차트에서 제가 일부러 여기 이렇게 빠질 때 얼마 빠지는지 적어놨어요. 2018년, 20년 코로나 때고 이때는 이제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 그리고 지금이 반도체 랠리라 가지고 2017년처럼 장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장이 어땠는가? 2018년도에 요때 2월부터 뭐 플래시 크래시 하면서 장이 갑작스럽게 확 빠집니다. 확 빠졌다가 또 올라와요. 왜냐하면 요때도 하이닉스가 빠르게 빠졌다가 빠르게 회복합니다. 워낙 요때 데이터 센터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하이닉스가 20조 7천억 영업이익 나고 한 40조 매출해가지고 삼성전자가 58조 8천억 어마무시한 영업이익 낼 때였었죠. 그러면서 반등이 들어오다가 10월, 11월, 12월에 박살이 나는데 하나 다른 점은 이때는 페드가 금리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2018년 10월 그리고 12월 마지막 금리 8번째, 9번째 인상을 하면서 꼭 그렇게 금리를 올려야 돼? 예, 당시 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을 하고 금리 올리지 말라고. 예, 그랬는데 뭐 작년에 3번 올렸었는데 2017년에 2018년 제롬 파월 의장이 4번을 더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케빈 헤셋이 뭐 어쩌니 저쩌니 제가 믿지 말라는 거죠. 미국이 참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삼권 분립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제가 제롬 파월 의장을 보고 알았어요. 아, 제롬 파월 의장을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했어도 중앙은행은 미국 대통령 위에 있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2018년도에 이런 모습이었다가 좀 빠졌던 뭐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실업률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12월 달에 S&P 500은 소폭 뭐 요렇게 끝났고요. 20개월 이평선에서 5개월 이평선은 20개월 이평선이 6천이고 5개월 이평선은 6,740 정도 됩니다. S&P 500 연간 EPS 증가율 작년에 11.7, 올해 13%, 내년에 14.4. 근데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계속 실적 발표할 때마다 우리 최일호 상무의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하이드 스프레드 꺾이고 있고요. 그리고 PC 물가가 스멀스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관세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거는 좀 유예도 시키고 하는데 80년에 폴 볼커가 금리 막 올렸을 때, 그죠? 79년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있고 81년, 82년까지 페드가 금리 올렸다가 82년 말부터 금리를 확 낮추거든요. 확 낮추는 게 물가가 떨어져서인데 84년도에 물가가 반등이 쫙 들어가요. 물가가 반등이 들어가면서 페드가 또 금리를 올립니다. 그때 다시. 그래서 84년도에 시장이 조정이 또 오긴 옵니다. 그리고 85년도에 플라자 합의하고 또 내리 시장이 올랐었고요. 그래서 물가도 이게 3%를 찍게 되면 약간 시장에 또 약간의 변동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좀 찜찜한 거는 요거죠. ISM 제조 PMI인데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PMI가 못 올라오고 있는 게 좀
찜찜하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코스피 방향성하고 일치하는 게 ISM 제조 PMI,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 동향인데 예, 소비자 심리 지수가 살짝 반등은 들어갔습니다. 살짝. 근데 여전히 미국도 실제로 미국에 뭐 저희 아이들이 가 있어서 잘 알지만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요즘 이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도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한 게 이 수출입 동향 어제 새벽에 이 자료 쭉 보면서 올해 4월 달에 트럼프의 작년 25년도에 트럼프의 관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월별 최대였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관세를 앞두고 미리 밀어내기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6, 7, 8, 9, 10, 11, 12가 역대 다 지금 월별 최대 수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환율, 고환율. 그래서 저는 고환율이라고 너무 이게 뭐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IMF 때 오토바이 헬멧 만들고 일본에 니트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떼돈 번 거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는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위기가 아닌데 환율이 1,470원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은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연도별 총 수출액, 연도별입니다. 15, 16, 17, 18, 19, 20 보면 수출 올라오죠. 일별 수출액도 올라오고요. 그러면서 무역수지가 어마무시하게 나고 있습니다. 역대 무역수지 1등은 2017년이었더라고요. 이때도 반도체 랠리 때 1등이었었고 올해 내년에도 1등이겠죠. 그리고 15년도에도 반도체가 사상 최대 이익 나올 때였어요. 그 다음에 16년, 25년. 근데 이 무역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이 무역수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품목별 수출 동향은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산업통상부 들어가시면 돼요. 산업통상부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공지사항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거 내용이 되게 좋아요. 지난달에도 제가 이 수출 동향 쭉 보면서 반도체를 다시 늦었지만 쫓아 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도 여기 다 나옵니다. 다. 품목별 나오고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AI 데이터 센터형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 블라블라 돼 있고 반도체 수출 추이 나오고 자세히 읽어보면 반도체 여기 가격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바이오 헬스 나오죠. 네, 바이오 헬스. 그 다음에 품목별 주요 품목의 25년 수출 실적 연간 단위로도 정리를 잘 해놨었더라고요. 반도체 여기 보면 DDR5 고정가 적혀 있죠. 고정 가격이 작년 1Q에 3달러 93이었는데 2Q에 4달러 83이 됐고 3Q에 5.53이었거든요. 뭐 밋밋하게 올라가네 했다가 갑자기 4Q에 16달러 33이 됐어요. 그냥 3배가 올라버린 겁니다. 근데 자동차 반도체까지 그렇게 가격을 3배나 올린다라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또 들었습니다. LNG 운반선에 대해서도 이 조선이 최근에 옆으로 이래 조정받고 있었잖아요. 클락son 성과 지수가 21년도 상반기에 139였고 하반기에 154, 22년도에 162, 23년에 171로 성과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우리 박성구 매니저가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수주 받았던 게 이제 쭉 나올 거라고요. 올해 내년 하면서 조선 수출 실적은 무조건 좋게 나온다. 네, 그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딱 보면 바이오 헬스, 바이오 시밀러, CMO, 그죠?
바이오시밀러는 셀트리온하고 에픽스 홀딩스, 예, CMO나 CDMO는 삼성바이오. 여기 보면 뭐 블라블라 2년 연속 플러스 다 나옵니다. 예. 자, 필반지수 조정은 짧고 랠리 조정은 항상 10개월. 이번에 또 반도체 저승사자 모건 하우스에서 언제 또 매도 리포트 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이거는 항상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필살기 중에 하나는 이 반도체 필살기 하시면 돼요. 예, 다음에도 또 조정 올 겁니다. 조정 올 때 또 무서운 얘기하면서. 근데 필반 지수가 여기 보시면 요게 월봉이잖아요. 20개월 이평, 그 다음에 60개월 이평. 조정을 받으면 일단은 20개월 이평은 항상 깹니다. 항상 깨고, 예, 고점 대비 30%부터 50%까지 나는 분할 매수하겠다. 하락의 5개월부터 10개월까지 그렇게 한 5달 동안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약간 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S&P 500하고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게요.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PER이 10배예요. 그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2022년 연말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PER이 지금 16배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PER은 여기 적혀 있잖아요. 평균 이건 PBR이고 평균 PER이 뭐 10배인데 지금 아니 우리나라는 시클리컬이 많아서 그죠? 고퍼에 사고 이익이 안 나는 고퍼에 사고 저퍼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고 반도체가 잘 안 돼서 이익이 안 날 때 우리나라 지수 2600에서 PER이 지금 13배 비싸다고 더 떨어져야 된다. 그런 리포트도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면. 항상 시클리컬 주식은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외국인이 이번에 11월 달에 많이 팔았다 했잖아요. 얘네들이 엄청나게 때려 팔았다가 별로 큰 도움 못 받고 지금 반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실탄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이번은 외국인의 옵션 만기인데 제가 그 댓글에 왜 선물하고 합쳐서 보지 않냐라는 질문에 현선 차익 거래가 있기 때문에 선물을 빼고 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은 원래 현선물 차익 거래는 선물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게 현선 차익 거래인데 그 매도 차익 거래가 반대인 경우거든요. 매도 차익 거래는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주식을 때려 팔고 선물을 사는 겁니다. 결국은 만기에는 붙게 돼 있으니까. 그게 매도 차익 거래인데 매도 차익 거래를 하려면 주식을 팔고 선물을 매수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최근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백오데이션이 아니라 베이시스가 선물이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선물 매수는 합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선물 매수를 현선 차익 거래로 잡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옵션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러면 많이 터질 것 같은데 이걸 그대로 놔두나 했었는데 최근에 이걸 올리기는 올렸잖아요. 그죠? 옵션에서 터지는 걸 좀 많이 올리기는 올렸고 그 다음에 선물을 대거 사가지고 선물하고 옵션하고 합치면 강한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반도체 전문가였구나 라는 걸 지난번에 좀 알게 됐었다 했고요. 지금 삼성전자 차트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26년 1월 요 체슬리 AI에서 딱 달이 바뀌면 이게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자동으로 나오는데 저는 뭐 당연히 뭐 크게 변함이 없겠지 했는데 하나 변화가 있어요. 여기 신상에너지에서 요 파란 게 두 개가 생겼더라고요. 파란 게 두 개. 봤더니 S&P 500하고 나스닥이 두나로 바뀌었습니다. 두나로. 이게 이번에 코스피가 지금 12개월째 강세장. 이 체슬리 AI에서 작년에 1월 달부터 코스피는 강세장이라고 계속 보여줬었는데 요 밑에가 이 어떻게 편입비 변화가 있었는지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S&P 500을 봤어요. S&P 500이 지난달에도 70에서 90이었나 봤더니 90에서 100이었습니다. 상승 한 6개월 지속되다가 둔화로 바뀌었습니다. 나스닥도 상승이 7개월 지속되다가 둔화로 바뀌었어요. 저희가 그 아라스 펀드 준비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운용사 탑3 중에 드는 회사랑 같이 할 건데요. 아라스 펀드 하면 미국, 한국, 중국. 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체슬리 AI에서 나오는 요 로직을 저희가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둔화? 그러면 미국의 비중을 좀 줄이고 한국 비중 계속.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5대 4대 1 정도? 국내 5, 미국 4, 중국 1 정도.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까 생각하는데 이런 로직을 가지고 저희가 자산 배분을 좀 할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포트폴리오는 저희 중국 포트폴리오 액티브 우리 왕 차장이 운용 엄청 잘하거든요. 옛날에 저희가 상해지수 후광통 열렸을 때 2015년에 4,100에서 설정해서 지수가 5,100 갔다가 나중에 2,000 얼마 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운용사 주식형 펀드 보면 전부 마이너스 20에서 30%였는데 왕차정이 운영하는 펀드가 2018년 5월에 저희가 딱 청산할 때 이 지수가 다시 2,800 가 있었는데 플러스 40%로 청산을 했었어요. 그게 100억짜리로 운영을 했었는데 정말 스탁 피킹을 잘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아라스 펀드를 나중에 할 거고요. 아무튼 지금 S&P 500하고 나스닥은 둔화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1월 전망 10월 달부터 좀 자신이 없어졌잖아요. 지수 전망 감 떨어졌다고 제가 요즘 많은 분들이 감을 보내주셔서 홍시, 반시, 뭐 당감, 그다음에 밀감 그거 먹고 감을 좀 많이 회복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포트폴리오 그죠?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1월 달 장이 연초에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후반에 좀 다시 토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강후약으로 역망치형 윗꼬리가 좀 달린 거. 근데 양봉인데 윗꼬리가 좀 달린 그런 패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 후반에 보면 뭔가 이벤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RSI 요때 2017년, 18년에도 과열, 21년에도 과열, 지금도 과열이잖아요. 최근에 저희 회사에 찾아오시는 신규 고객분들한테 제가 요 차트 딱 프린트해서 드리거든요. 그죠? 드리면서 애석하게도 이렇게 과열일 때 찾아오셨습니다. 네. 요때 오셨었어야 되는데 요때 오신 분들은 다 3년 전에 들어오신 분들 110% 수익 나 있는데 애석하게도 지금 이 차트 드리면 깜짝 놀래요. 지금 옛날에도 요때 과열 고점, 과열 고점. 근데 하나 다행스러운 거는 매도 신호 3번 뜨고 장 빠지고 매도 신호 3번 뜨고 장 빠졌는데 지금은 아직 2번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4월 달까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 신호가 아마 2월 빠르면 2월, 3월 아니면 5월, 6월에 뜰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되면 요때도 그랬었잖아요. 두 번째 매도 신호 떴을 때가 21년 1월이었거든요. 이제 자금 안 받습니다. 요 세 번째 신호가 떴을 때가 21년 5월이었는데 저희가 주식 다 팔고 이제 쉽니다. 웬만하면 쉬세요. 그리고 6월 달에 고점 찍고 빠졌습니다. 시총 대비 신용 비율은 좀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요. 이번에 반도체 랠리는 이 현물 가격이 진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한편으로는 제가 그 생각도 들었잖아요. 80년대에 소련을 몰락시킬 때 엄청난 우주 전쟁을 하면서 소련을 힘 빠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AI 경쟁에 중국이 쫓아오는데 그래? 그러면 제일 힘 빼게 하는 방법이 가격을 쳐올려 버리는 거예요. 그죠? 가격을 쳐올려서 높은 가격에 반도체든 뭐든 하면서 중국의 힘을 빼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호황이 오래 가려나?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지난번에 투자 아이디어 말씀드렸던 에피스홀딩스가 보니까 이제는, 안정권이에요. 그죠? 12조가 되면 확실하게 MSCI 편입되는데 시총이 지금 16조가 넘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주식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강해질 거라고. 확실하게 MSCI에 편입이 되니까. 지금 16조잖아요. 분할되고 3일째 됐을 때 8조 3천억이었습니다. 8조 3천억.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셀트리온이 그때 당시에 34조. 근데 분할됐을 때는 42조였거든요. 어제 또 올랐잖아요. 셀트리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 가치로 따져보면, 저는 3년 안에 셀트리온 시총을 웃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개념을 우리가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3년, 5년 뒤면 얼마가 될 거야. 그 개념 없이 투자하는 거는 다 투기입니다. 다 투기. 네, 그 개념을 알고 하셔야 되는데, 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25조라고 써놨길래, 그나마 이렇게 상대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발표되냐면요. 리뷰해서 2월 11일, 그리고 26년 1월, 올해 마지막 10영업일 중 하나 딱 찍어가지고요. 요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MSCI에서 검토를 해서 2월 11일 날 발표를 하고 리밸런싱이 되는 날은 2월 27일입니다. 네. 3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아마 그 다음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날은 2월 27일. 근데 얘네들도 그날 하루에 다 안 사고 그 전에 한 50% 사고 그날 종가에 또 50% 사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나? 러시아에서 현대기아차가 점유율 전쟁 나기 전에 24%였었고요. 오리온 초코파이 이런 거 아주 잘 나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다가 해놨죠. 2018년 6월 달에 1차 북미 정상회담. 네, 이때도 트럼프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2차 북미 정상회담. 2018년 6월이에요. 트럼프 1기에 2년 차에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2026년 1월 주식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